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과 창작과 교육, 데이터 미학과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저희 그 여운순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뭐 최빈날 선생님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따끈따끈한 이제 연구인데 이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결과 보고서를 좀 작성하는 중에 그 중에 뭐 일부의 내용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해야겠군요. 네. 자, 아까 여운순 교수님께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인간에 대한 얘기라고 하셔서 저도 뭐 동의를 일단 하고요. 여기 보면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인간이라고 부르죠. 사회라는 얘기겠죠,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인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줄거리가 요즘의 화두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비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와 인간 전에 있었던 거겠죠. 뭐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인공물이라도 할 수 있겠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 기술이 엮여 있는데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은 인간과 비인간이 혼종의 시대를 맞이한 게 현재 시점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매모호한 상황이 있다. 저작권법이든 뭐든 그거에 대해서 영순 교수님 말씀하셨고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관점을 좀 설정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은 다 아실 거고요. 이 말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게 다 아는 말이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그죠? 예, 이 뒷말을 잘 몰라요. 세포도주를 세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으면 가스가 생겨 터져버려요. 그래서 세포도주는 헌부대에 넣지 말고 세부대에 넣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세술은 세부대 이런 걸 넣은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그래서 세술은 다른 부대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아니면 다른 술은 다른 부대에 넣자. 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술을 세부대에 넣기 어렵다면 그래도 다른 술을 다른 부대에 한번 넣어보자. 그런 관점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회에서의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데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재미난 게 요게 문화는 다 인간이 들어 있습니다. 한자를 분석해 보면 제가 이제 영어의 컬처와 문화라는 한자어를 이제 같이 보면서 동서양의 문화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그럴 문제잖아요. 이게 원래 문이잖아요, 문이. 왜 문이냐면 이 사람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해요. 마킹을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럴 문자는 그래서 어떤 패턴이 생기고 그게 글자로 바뀌어서 문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화라는 건 뭐냐면 여기 사람 인변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람 인변에 요걸 하나 넣어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개념이 변할 때 이거를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게 문화라는 것은 동시에 재미난 게 사람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이라는 건 문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심볼릭 시스템이죠. 상징 체계거든요. 뭐 표시를 해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문자 혹은 언어 혹은 다른 어떤 상징 체계를 이용해서 인간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결국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를 가진다라는 건 우리도 이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가 될지 포스트 호모 사피엔스가 될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이나 라는 그 원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다는 우리 완전히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이제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컬처라는 개념은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컬처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요 라틴어로 키케어의 트란스클라인의 대화에서 보면 컬처와 애니미 이게 영혼이라는 이제 소울 영혼을 경작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컬처예요. 저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동양은 인간의 소통이나 그 언어 체계나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변한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은 소울을 경작하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컬트라는 말도 비슷한 거예요. 이거 종교의 하나의 이상한 사이비종교를 컬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다 컬처에서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를 바꾸려면 서양적 차원에서는 영혼을 갈아엎는 거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경작하다는 개념이 농경 문화에서 나온 거고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문자 언어로 소통을 통한 인간 사회 변화고, 하나는 영혼의 경작의 재배, 구축, 함양 이런 두 가지 추구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미학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체계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언어 체계가 중요하다는 거는 예술에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테크네라는 게 원래 옛날 아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된 건데 이게 원래는 룰을 가진 어떤 활동들이에요. 규칙이 있는 활동들이고요. 룰을 가졌다는 건 우리가 코드가 있다라는 거죠. 코드. 체계, 뭐 암호 체계든 어쨌든 규칙 체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예술이라는 규칙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예술이 아니라고 봤었습니다. 그 이제 플라톤이 이렇게 했었고요. 테크놀로에다 테크로지가 붙으니까 이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로고스가 이성 말이라는 뜻이 말이 돼서 테크놀로지가 논리화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테크네는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해봤을 때 되게 이제 수준이 낮다고 봐야죠. 그죠? 예,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기계공학이나 무슨 저 증기기관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그냥 물리적으로 뭔가 해결을 봤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물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코드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언어로 만듭니다. 언어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물들은 다 언어로 만들어요. 다 기계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계들도 지금은 뭐냐면 소통 체계가 언어화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데 자연어라고는 다른 기계어들하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문화라는 게 상징적인 언어적 소통을 위해서 인간 변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가 여기 꺼든 거죠. 그죠? 언어적으로. 근데 우리는 영혼의 경작은 왜였냐면 사물이 말이죠. 여러분 아이폰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걔는 이런 도끼보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영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이게 동작을 하잖아요. 반응도 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사람하고 비슷해집니다. 기계는 점점. 그리고 사람은 기계화되죠. 그죠? 예. 거기에 모호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저작권 문제, 창작의 문제는 그 교차점이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인간의 인식에 대한 정체성 고찰의 중요성을 해보자면 현재 제품 서비스는 대부분의 사물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코딩을 생각합니다. 인간은 코딩의 상물과 상호작용을 하고 걔네들이 주는 프레임으로 현실을 인식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를 보시고 또 각종 신문의 정보를 보시고 김어준의 팟캐스트를 보시고 세상을 판단하시잖아요. 직접 가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대로 우리는 현실을 인식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가 없으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점까지 도달했어요. 직접 안 가거든요. 직접 안 가도 너가 거길 갔다는 걸 알잖아요. 뭘로요? 페북을 보고 인스타를 보고 네가 거기에 거짓말 치고 갔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걸 우리는 팩트라고 믿죠.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걸 전부 다 코딩으로 만듭니다. 언어 체계로. 그러니까 기계가 언어 체계로 도는 거예요. 그거가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냐면 기계어와 뭔가 친숙해져야 된다는 이제 이런 어떤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인간 기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코딩은 기계와의 원초적인 직접적인 소통의 행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향유자는 좀 문제가 없는데 만드는 사람이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향유자는 건 즐기면 되거든요. 그래도 기계를 좀 알면 좋은데 그걸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죠. 기계적 문해력. 근데 만드는 자는 제품을 만드는 자는 창작자는 교육자는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인간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기계에 심던지 기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인간에다 주든지 그 교차점에 있는 것이 창작자의 입장인 거거든요. 만드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계에 대한 문해력 함량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문해력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해력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걸 이제 민문학이라고 합니다. 기계에 대한 문해력이 이제 피에 대한 시력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여분 선생님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전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차피 비슷비슷합니다. 큰 프레임에선 기계라 옛날에는 요즘은 기계가 전부 다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자판기에도 컴퓨터가 들어있고 요 마이크로폰에도 컴퓨터가 들어있고 하다못해 이 레이저 포인터에도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뭔가 작동하는 사물들은 다 컴퓨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건 전부 다 코드로 돕니다. 근데 대개 어떻게 도냐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들어가고 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바꾸거나 뭔가 판단을 하거나 하는 구조가 있고 그것이 결국 결과물을 만든다. 우리는 이거를 팩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떻게 재료로 주어진 것이고 이 재료를 가지고 처리를 한 결과물들을 우리는 팩트로 압니다. 페이스북에 뉴스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이 팩트는 다시 어떤 데이터가 되죠.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이 여기는 전부 다 코드로 돌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시대냐면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시대에 와서 각광을 받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구조를 이게 기계잖아요. 기계와 인간이 상호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상호작용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60년대에는 Man Machine Interac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젠더 감수성이 바닥을 겨가지고 미국도 페미니즘이 이제 시작하기 무렵이잖아요. 그 전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인간을 맨이라고 불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맨 머신. 근데 기계는 기계 정말 순수한 기계가 있거든요. 코드로 안 도는 그냥 물리적으로 도는 기계가 있고 요즘 자동차는 그 물리적인 기계와 코드로 돌아가는 기계가 합쳐진 상태고요.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게 많이 기계적인 부분이 줄고 코드적이고 전자적인 부분이 많이 더 많아지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되냐면 그게 컴퓨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HC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다학제적인 분야죠. 자, 이 중에 이 세 가지 관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이런 구조 속에서 포스트 호모 사피엔스는 무엇이냐? 생각하는 인간, 사고를 기반으로 한 이성적 인간 이후에는 뭐냐는 거죠. 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아니면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었던 신적인 인간으로서의 호모 데우스냐? 그럼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자연, 인간, 기계의 공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조사를 정리를 해보면 탈현대 이후의 현상들을 보면 인간의 기계와 기계 인간화, 자연 인간 기계의 공진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알고리즘적 영혼의 경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계에 뭔가 영혼 비슷한 걸 넣는 거예요. 그게 소프트웨어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언어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작자나 개발자나 내가 생산자나 이런 입장이 되면 이런 언어 체계의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인간에 대한 문해력뿐만 아니라 기계적 언어적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결국은 문화라는 건 뭐냐면 영혼의 경작과 인간의 변화가 같이 돌아갈 텐데 옛날에는 영혼의 경작이 인간의 영혼의 경작만 있었겠지만 이제는 뭐에 기계가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유사 영혼이겠죠. 그걸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을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모델링해도 그게 인간처럼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비슷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뭐 소울이라고 유사한 소울이라고 합시다. 유사한 영혼이라고. 그런 유사한 영혼의 경작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돼버린 거죠. 그죠? 동시에. 그러면서 인간은 뭐 가죠? 나의 카운터파트인 우리를 모델링해서 만든 또는 자연을 모델링해서 만든 그 대상을 보면서 나를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네안데르탈린과 호모 사피엔스의 굉장히 큰 차이죠. 그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술 창작으로 돌아와 보면 데이터는 결국은 뭐냐? 예술적인 차원에서 재료가 되겠죠.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창작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네이버에 있는 실시간 검색 순위라던가 혹은 뭐 날씨 데이터라던가 뭐 환경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품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작품들은 뭐 10년 전부터 많이 있었었고요. 컴퓨터나 기계는 창작의 도구이자 유사한
창작의 주체가 되는 거죠. 유사한, 완벽한 창작의 주체가 아니고 유사한 창작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뭐 무섭다, 뭐 거부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인공지능이 뭔 죄가 있어,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죄지. 맞지요? 근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현상을 봅시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이 뭔가 위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이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걸로 통해서 일어나는 위협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인간을 정의를 못 내리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잘하면 잘하는 건 잘하는 거거든요. 이세돌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뭔가 뭐 대비라기보다는 알아가야 되는 존재로 보여지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문화예술 교육 방향, 새로운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었고 이런 배경하에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을 한번 새로 좀 제안을 해보자. 새로운 이런 시대의 교육 과정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시범 교과 과정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사실 그래서 지난 7월 말 8월 초에 두 세션의 연수 과정을 20여 명의 그 예술 강사와 교사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데이터 미학과 인공지능을 관련해서 연수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러고 해서 이제 평가 및 수정안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미학에 대한 문해력을 이해시키고 그런 것들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같이 공유해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색다른 방법, 이게 이제 좋은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한 게 아니고 교육계에서는 잘 안 쓰는, 뭐 썼을 수도 있겠지만 잘 안 쓰는 색다른 연구 방법론을 도입을 하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쓰고 HCL은 아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사용했었던 사용자 중심의 개발 방법론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교과 과정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 사용자 중심의 개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사물을 말이죠. 코드가 도는 어떤 기계랑 상호작용을 직접 하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자체에 대해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관점이 있는지를 가지고 그거 먼저 기준으로 두고 사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생산 방식이 아니고 생산자 중심의 생산 방식이었죠. 예. 그래서 물건이 막 비슷비슷하고 뭐 이것밖에 안 나랬죠. 요즘 많이 다양화된 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하나를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방법론에 대해서도 포포스 방법론이라도 전통적인 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1970년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지금도 쓰고 있는 거고 되게 좋은 방법론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방법론을 씁니다. 처음에 뭔가 요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코딩을 짜고, 그러니까 여기는 구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하는 거고, 계획을 짜고 뭔가 계획을 짜면은 실행을 하고 실행한 거를 뭐 테스트하고 그거를 유지보수한다. 이런 방식의 그 선형적으로 한 번 진행되면 뒤로 돌아가지 않는, 나는 뒤는 안 봐, 무조건 앞으로 가. 계획을 짜면 계획 수정 안 하잖아요. 그냥 가죠. 대부분 우리가 70년대 개발하는 그 대량 생산의 그 산업 3차 산업혁명이라 해야 되나?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겠네요. 2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20세기까지 많이 썼던 방법이고 지금도 이걸 씁니다. 대부분 조직에서 아직도 쓰고요. 그러면 이런 방법에서 이런 폭포수 방법론이 무용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왜 좋냐면은 안정성과 고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 주기가 길고 시장이 잘 안 변하고 이럴 때 되게 좋아요. 안정된 상태에서 이거 개발하기는. 근데 요즘 같이 소프트웨어가 많고 사람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유가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잘 안 먹힙니다. 왜? 계획을 하면 구현할 때 이미 상황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게 IT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인터랙션 디자인 방법론은 이게 순환 방법의 방법론을 쓰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걸 구현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끔 계속 돌아요. 계속 뒤로도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피팅,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요구 조건이 맞는다 시작하면 아이고 탈출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기적이고 적응적이고 어댑티브한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디자인 전공자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교육 개발 과정 개발에도 도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데요. 이게 되게 재미나요. 한번 저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론 중에 하나고요. 인터랙션 디자인 방법론과 또 일목상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포괄적 협의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이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와에 대응하기를, 이런 방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들은, 개발자들은 디자이너 요즘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스마트폰들은 다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실질적인 걸 중요하고. 애자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민첩하다라는 뜻이에요. 빨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게임을 6개월, 1년 동안 안 만듭니다.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결정을 봐야 돼요.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 개발, 린 스타트업인데,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저희는 고객 개발이라는 하나의 축과 최소 기능 제품 개발이라는 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연구 방법을 진행을 했었고요. 고객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 과정 전체가 일종의 고객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카카오톡 사용자를 만들어내듯이 일단 소프트웨어를 작게 만들어서 최소 기능의 제품을 시장에 던지고 그 반응을, 그 유저들을 모아서 반응을 보면서 그 유저들에 맞춰서 계속 바꿔요. 예, 그런 방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는 되게 유용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방법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썼던 방식은 그 고객이 아니고 여기는 교육 참여자니까 교육 참여자 중심의 개발 및 수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 개발 대신에 참여자 개발을 목표로 뒀었고, 요 디자인, 개발, 평가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해서 특정 어떤 수준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때는 아마 3번 정도 반복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 기능의 교육 과정을 하나 개발을 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연수 참여자와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환을 다시 다 바꿉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전체의 방법론의 개요인데, 왼쪽에 보시면 홍합 연구 방법론을 저희가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실은 고정된 단계들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그래서 포포스 단계가 있고, 이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린 UX 방법론을 써서 물론 단계가 조금 있지만 사실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사전 경험 교육 과정을 이전에 분석을 하고 예상 참여자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 방법론하고 최소 기능의 교육 과정 설계를 했는데, 참여자 개발을 선발 방법을 다시 설계를 해서 참여자 선발을 하면 이게 다시 연구 방법론하고 최소 기능의 교육 과정을 다시 피드백을 다시 고쳐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지원자를 받아서 그 지원자의 의지라든지 뭐에 관심이 있는다든지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 조사를 해서, 원래 교환이 있었는데 그때 50명인가? 아무튼 정확한 숫자가 지원하는지 기억을 잘 안 나는데 21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그 21명의 선발된 그 지원자들의 참여자들의 성향 분석을 다시 해서 교환을 다시 다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 방식 한번 고치고 그 다음에 뭐라면 그 기준으로 최소 기능의 교육 과정을 실행을 먼저 합니다. 예. 그래서 매번 매 시간 매일 사용자가 아니라 참여자의 연수 참여자의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반영해서 교과 과정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매일 교환을 바꿉니다. 매일. 그러니까 힘들죠. 예, 그런 방식을 취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뭐 선발 방법이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은 예전에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경험들이 제가 있어서 그 연수 프로그램들의 지원자 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예상 참여자의 인터뷰 조사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 선발 방법을 설계를 해서 참여자 지원자를 선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한 어떤 참여자의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페르소나 1은 미술 디자인 중학교 교사인데 경기도에 계시는 이분은 뭔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교실이 많고 꾸준히 관련 연수를 통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예술과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 저 양반 모르는 경우를 하나 모델로 잡았어요. 그 하나의 페르소나는 뭐냐면 이분은 남자분인데 고등학교 수학교사인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 이런 분들이 수학교사지만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너지를 내면 좋은 교육 과정을 하나 새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가정하에 원래 프로그램 하나를 짰거든요. 근데 모집을 해봤어요. 모집을 했는데 모집을 해봐서 선발을 해보니 시각 디자인 예술이 14명, 공연 예술이 6명, 기타가 1명, 개 이런 분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보교사나 수학교사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고객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교사랑 수학교사랑 물리교사를 이런 쪽 끌고 올 수 있는 참여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 알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선발 이렇게 해버렸으니 이 상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고치는 거예요. 교환을 수준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그래서 특강 강사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운승 교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능력이 계신 교수님들이 있어서 또 저희 네트워크가 조금 좋았고 문화진흥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강사 섭외를 다 바꿀 수 있게끔 협의를 좀 해주셨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준도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가 사실은 좀 있었고 전혀 없는 여러 분. 그러니까 이게 교환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 개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결과를 통해서 선호자 지원 및 선발을 통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고 어렵죠.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쪽대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흥원 측에서도 그런 면에서 저는 진흥원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교육이 좀 안정성 있게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참여자에 맞춰서 어댑티브하게 가다 보니까는 좀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어떤 성과들을 이제 했는데요. 교육 과정만 이제 설명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 교육 과정, 전날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다시 합니다. 원래 했지만 그 다음에 실행을 해요. 이거 연수 실행이겠죠? 그러면 매 연수 시간 때마다 관찰을 해요.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고치고 그걸 가지고 다음 교육 과정에 피드백을 줘서 다음 교육과를 재수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교육 과정을 만든 거예요. 데이터 미학과 인공지능. 얼마나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1일차 교육 과정 봐서 피드백 돌리고 다시 수정하고 여기 맞추고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다시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걸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평가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시 평가하고 논의하고 현재 우리의 상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4단계 평가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 여기에 걸쳐 있어요 지금. 왜냐면 1차 최종 교육과정 개발을 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고서 작성하고 있거든요. 거의 끝났고 결과적으로 보고 및 확산한 게 지금 여기 단계 우리가 지금 이 자리구죠.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이거 다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로 얘기할 수 없고 걸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1분만 남아서 이게 이제 교육과정 저희가 정리한 최종안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나 다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서 한 번 더 고칠 거고 이걸 바탕으로 진흥원이랑 논의를 해서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더 만들지 말지를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미학에 관한 교육과정이고 데이터 미학은 코딩이 일단 있고요. 코딩 교육이 들어갔고요. 한 이틀 정도.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과 창작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 아이디어 톤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간을 가졌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2개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특강이.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개념들을 하고
이제 코딩도 좀 해보고 또 인공지능 각각의 모듈을 우리가 좀 실험을 해보고 또 피지컬 컴퓨팅이라든지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연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톤을 해서 교육과정이나 창작에 어떻게 반영할 수있을까를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다시 얘기해서 조별 작업을 했었고요. 2명의 이제 특강을 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공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교육 과정 개발 방법론보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지능과 데이터라는 것은 IT에서 많이 썼던 건데 그러면 IT 분야에서 썼던 개발 방법론을 뭔가 가져다가 변용을 하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또 그거에서 사실 이 연수에서는 그런 면에서 어떤 가능성들을 많이 봤었던. 물론 이제 이 연수를 진행하고 만드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었지만 참여자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